저 여자가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은행나 묵일 집도, 청계로 상가도, 태성창호 배당금도 전부 유진이 앞으로 돌리면 돼. 나중에 몸 못 쓰면 서부 늘보묘양원에 보내. 한 달에 95만 원이면 된다잖아. 라온 컨벤션 최상층 회의실에 녹음이 울리자 긴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강태수는 서명 직전에 만년필을 놓쳤고 서유진은 본능적으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눌렀다. 강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짙은 청록색 코트를 입은 한서연은 법원 결정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야.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두 채의 부동산과 태성창호 배당 수익권, 관련 계좌 자금은 전부 처분이 정지됐어. 한서연, 내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서연은 36년을 함께 산 남자를 바라봤다. 그의 분노는 이제 낯설었다. 함정은 내가 판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내 통장에 남은 마지막 24,300원까지 가져가고 나서야 나도 내 몫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뿐이야. 하루 전 저녁, 한서연은 은행나 묵일 아파트 식탁에서 재활병원 고지서를 쥐고 있었다. 강태수는 심장 관상동맥 오회 수술을 받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퇴원은 했지만 약값과 검사비, 재활치료비는 수도꼭지가 고장 난 것처럼 계속 흘러나갔다. 금액은 280만 원이었다. 서연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종이에는 깊은 자국이 생겼다. 맞은편에는 아들 강민호가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짧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휴대전화에서는 물건을 파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유리컵이 떨릴 만큼 소리가 컸다. 민호야. 한 번 불러서는 듣지 않았다. 민호야. 두 번째 부름에야 그가 못마땅한 얼굴로 화면을 멈췄다. 또 왜요? 아버지 다음 주부터 2차 재활 들어가셔야 해. 병원에서 280만 원을 더 내래. 지난달에 며칠만 돌려쓰고 갚겠다고 가져간 1,500만 원. 그중 일부라도 먼저 줄 수 있겠니? 민호의 미간이 먼저 좁아졌다. 엄마, 내 가게 문 닫기 직전인 거 몰라요? 지금 그 돈 달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죽으라는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정말 남은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또 돈 이야기잖아요. 그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엎어 놓았다. 짜증이 목소리 밖으로 거칠게 튀어나왔다. 엄마는 입만 열면 병원비, 빚, 연금 이야기예요. 다른 집은 돈 안 쓰고 사는 줄 알아요? 나도 밖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죽도록 뛰는지 알아요?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호가 말하는 사업은 동네 신선식품 물류점을 가맹해 시작한 것이었다. 첫 매장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2,500만 원을 주었다. 석 달 뒤 창고를 늘려야 한다며 마지막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3,500만 원을 더 보탰다. 냉동설비가 고장 나 식재료를 전부 폐기하게 됐다며 울먹였을 때는 노후자금으로 묶어둔 적금까지 깨 2,500만 원을 더 건넸다. 민호는 늘 이번 한 번이면 된다고 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원금부터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게는 결국 문을 닫기 직전까지 몰렸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 대신 메운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는 강태수가 반쯤 누워 있었다. 가슴에는 야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서는 호두 두 알이 느리게 굴러갔다. 수술 후 얼굴빛은 누렇게 가라앉았지만 성질은 오히려 예민해졌다. 애한테 돈을 왜 달라고 해? 눈도 뜨지 않은 채 그가 말했다. 사업이 제일 힘들 때 가족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 수술 보증금으로 800만 원 냈어. 간병비하고 약값, 검사비까지 450만 원 넘게 더 들었고. 민호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1억 원이야. 내 연금 통장하고 적금은 이제 바닥이야. 태수가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단지 휴식을 방해받았다는 짜증만 남아 있었다. 36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 돈을 따져? 그럼 태성창호 배당금은 어디 갔는데? 방 안 공기가 순간 멈췄다. 태수의 손가락이 호도 위에서 굳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작년에 큰 공사 대금 들어왔잖아. 연말에 재무팀에서 배당 확인서도 보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회사 돈은 회사 사정이 있는 거야.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자꾸 캐물어? 나 퇴직하기 전까지 태성창호 경리였어. 당신이 청계로에 처음 가게 냈을 때부터 장부 쓴 사람도 나고. 그게 언제 적 이야기야? 태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세상은 바뀌었어. 회계 프로그램도 거래 방식도 다 달라졌다고. 이제 밖에 일은 모르면 끼어들지 말고 집안이나 제대로 챙겨. 모른다는 한마디가 서연의 20여 년을 너무 쉽게 지워버렸다. 태성창호는 청계로의 좁은 수리점에서 시작했다. 서연은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매입과 매출을 정리했다. 직원 급여가 밀린 해에는 친정어머니의 금팔찌까지 팔았다. 가게가 공장으로 커진 뒤 태수는 자신의 배짱과 안목으로 이룬 일이라 말했다. 첫 장부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주방 쪽에서 하이힐이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 서유진이 들어왔다. 잿빛 캐시미어 투피스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 고지서를 한 번 보고도 앉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코끝을 가볍게 가리며 주방을 바라봤다. 어머니, 후드 좀 더 세게 틀어주실래요? 집에 음식 냄새가 너무 배어요. 이 옷 오늘 관리받고 온 거라서요. 서연은 무심코 가스레인지를 보았다. 아침부터 태수의 식단에 맞춰 싱겁게 끓인 닭죽이 전부였다. 기름은커녕 생강 2조각밖에 넣지 않았다. 조금 있다 창문 열게. 밖에 미세먼지 심해요. 창문 여는 것도 곤란하네요. 유진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전 오늘 여기서 안 먹을게요. 아버님, 내일 오전 10시에 라운 컨벤션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태수의 표정이 즉시 부드러워졌다. 안 잊었다. 내 아버지 쪽 사람들도 다 오나? 재무자문이랑 작은아버지 몇 분도 오실 거예요. 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는 내일 안 오셔도 돼요. 자산 정리하고 프로젝트 얘기하는 자리라 내용도 복잡하고 괜히 오래 앉아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태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을 받았다. 원래 저런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니지. 라운 컨벤션 같은 데 가면 포크 순서도 몰라서 우리만 창피해져. 민호는 다시 영상을 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고지서를 쥐고 있었다. 새해 전 아들의 결혼식이 떠올랐다. 서씨 집안은 해솔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 연회장을 빌렸다. 신랑 쪽 친척은 출입구 가까운 자리에 새 테이블만 배정받았다. 유진의 어머니는 술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사돈댁 형편이 평범해도 아이들만 잘 살면 됐죠. 예의 바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결혼 뒤 유진은 시댁에 거의 오지 않았다. 가끔 하룻밤을 묵으면 침대가 딱딱하다, 수건이 거칠다, 반찬 냄새가 심하다고 불평했다. 태수는 며느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서연에게 더 잘 맞춰주라고 했다. 유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 우리 집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 서씨 집안과 사돈 맺은 건 민호 복이고 우리 집 복이야. 서연은 3년 동안 참았다. 조금만 참고 웃으면 집안이 평안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설 때마다 두 걸음 더 밀어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은행 잔액 알림이었다. 잔액 24,300원. 화면에 떠있는 숫자는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선명했다. 첫 월급을 받아 거의 전부 태수에게 건네던 날, 서연은 돈을 함께 모으면 가정도 단단해질 거라 믿었다. 수십 년 뒤 그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2만 원 남짓뿐이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고지서를 반듯하게 접어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손등을 때렸다. 어두운 창문에 지친 얼굴이 비쳤다.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넓게 번졌고 눈가의 주름은 칼로 가른 자국처럼 깊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가 물을 잠갔다. 그리고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서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진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수는 이 휴대전화가 오래전에 고장 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난 10달 동안 서연이 모은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맨 위에 고정해 둔 연락처를 열었다. 상철 씨, 내일 10시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자료는 전부 검토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오늘 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선생님은 내일 회의장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을 기다린 지 10달이었다. 10달 전, 강태수는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관상동맥 세 곳이 좁아져 있었고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우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진료실의 하얀 조명 아래서 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평소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목숨값 앞에서는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만 보다가 말했다. 수술비는 내 적금에서 먼저 빼. 서연은 운전석 옆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회사 자금은? 태성창호가 지금 설비를 늘리는 중이야. 현금을 빼면 거래처 결제가 막혀. 작년 배당금은 남아 있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의 표정이 굳었다. 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30년 넘게 산 마누라가 남편 수술비를 두고 계산기부터 두드리네. 그는 아픈 가슴보다 상한 자존심이 더 큰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은 바로 사과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날도 결국 아무 말 없이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은 적금 해지를 확인하며 한 번 더 물었다. 고객님, 만기까지 넉 달 남았습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손가락으로 신청서 모서리를 눌렀다. 괜찮아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80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이 조금 잃더라도 가족이 남으면 된다고 믿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이틀을 뜬 눈으로 버티고 일반 병실에서도 밤마다 태수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그런데 수술 후 셋째 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태수가 약기운에 잠든 사이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진동이 철제 침대 난간을 타고 낮게 떨렸다. 서연은 공장에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 위로 서정훈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형님, 형수님한테 서명은 받았습니까? 구공장 보상금 들어오는 대로 세운 프로젝트에 넣어야 합니다. 은행나무길 집이랑 청계로 상가위임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메시지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태수가 눈을 떴다. 그는 수술 부위가 당기는 것도 잊은 듯 상체를 일으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누가 내 것 만지랬어? 갑작스러운 움직임 탓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통증보다 먼저 메시지를 지웠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계속 올리길래 회사에서 급한 연락인 줄 알았어. 태수는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다. 앞으로 내 휴대전화 손대지 마. 그날 밤 서연은 보호자용 간이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자동문 여닫히는 소리가 반복됐다. 간호사들의 고무미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도 선명했다. 태수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처음 보는 문 하나가 열렸다. 남편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퇴원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 태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태성창호가 세운 실버케어라는 회사와 고령 친화 주택 자재 사업을 시작하는데 금융기관에 담보 여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서류는 수십 장이었고 글씨는 작았다. 태수는 중요한 내용은 모두 검토했다며 마지막 서명란만 펼쳐 보였다. 여기에 이름 쓰고 인감 찍으면 돼. 서연은 펜을 들었지만 바로 쓰지 않았다. 왜 은행나무길 집하고 청계로 상가가 들어가 있어? 실제 담보가 아니라 자산 보유 확인이야. 그래도 다 읽어보고 할게. 태수의 눈썹이 바로 치켜 올라갔다.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회사 일에 뭘 알아? 세금이니 우선 변제니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잖아. 36년 같이 산 남편 말을 못 믿어서 계약서부터 뒤져? 그 말은 오래전부터 서연을 무너뜨리는 열쇠였다. 나를 못 믿어? 그 한마디만 들으면 서연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상대의 진실성을 묻는 대신 자신의 사랑이 부족한지를 먼저 돌아봤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병실에서 본 메시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찡그렸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저녁에 찾아서 할게. 태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샤워하러 들어갔다. 욕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펼쳤다. 한 장씩 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소리가 들릴까 봐 미리 무음으로 바꿔둔 상태였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올랐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에도 평소처럼 태수에게 죽을 데워주고 약을 챙겼다. 어디 가? 시장 다녀올게. 저녁 전에는 들어와. 유진이 온대. 알았어. 거짓말을 입에 올리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이 찾아간 사람은 박상철이었다. 상철은 태성창호 초창기 회계 담당자였다. 서연과 함께 밤새 장부를 맞추던 사람이었고 태수의 성격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 10년 전 건강 문제로 퇴직한 뒤 딸이 사는 동쪽 신도시로 이사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선 서연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 손을 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상철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거실에 앉은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36년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 서류 좀 봐주세요. 태수 씨는 자산 확인용이라고 했어요. 상철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사진을 확대했다. 첫 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장째를 넘길 때는 입술을 다물었다. 마지막 부속 서류까지 본 뒤 그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자산 확인서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이 마르게 조였다. 그럼요? 포괄 위임장이에요. 서명하고 인감증명까지 붙이면 강 대표가 서연 씨 이름으로 2 부동산을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임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철은 화면을 다시 가리켰다.
뒤에 우선 변제권과 이의제 기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까지 붙어 있어요. 설명받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서연은 입술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실제로 집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상철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서연 씨, 태성창호 장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퇴직할 때요. 그 뒤에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못 보게 했어요. 처음 들어간 돈은요? 청계로 가게 낼 때 친정 철거보상금 2,500만 원을 넣었어요. 공장 살 때는 방직공장 퇴직정산금도 전부 보탰고요. 그게 지분이나 차용금으로 정리돼 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 가족인데 따로 적어둘 생각을 못했어요. 상철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서연 씨는 그 돈을 가족 모두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강 대표도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 말은 작은 돌처럼 가슴속에 떨어졌다. 돌이 만든 파문은 생각보다 컸다. 상철은 서연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 따지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윤아진은 40 중반의 가사,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였다. 차분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다. 서류 사진과 병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섣불리 이혼부터 권하지 않았다. 한 선생님, 지금 원본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집 창고에 예전 장부가 있어요. 은행 입금표 일부하고 공장 매매계약서 사본도 있을 거예요.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은 직접 갖고 계세요? 네. 공동인증서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남편이 압니까? 한 계좌는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하진은 메모지에 순서를 적어 주었다. 오늘 바로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원본은 집 밖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앞으로 어떤 서류에도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요. 서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맞물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진은 그녀 대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남편을 다시 믿을지 말지는 선생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자기 재산을 확인하고 지키는 건 가정을 깨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쪽이 오히려 문제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다. 해솔씨의 새 아파트들이 연달아 스쳐 지나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오래된 기억이 겹쳤다. 젊은 태수가 낡은 자전거 뒤에 그녀를 태우고 퇴근하던 밤이었다. 체인이 빠져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 쭈그리고 앉아 손에 기름을 묻혔다.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돈 벌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있는 집 사줄게. 늙어서 계단 오르다 당신 무릎 상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그들은 정말 집을 샀다. 그런데 태수는 이제 그 집에서 그녀를 어떻게 밀어낼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조용히 움직였다. 창고 깊숙이 쌓인 상자에서 낡은 장부를 찾아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씩 사진을 찍었다. 초기 10년 동안의 매입비, 임금, 대출 상환, 거래처 수급 내역이 빼곡했다. 여러 영수증과 전표 옆에는 서연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은행에서는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의 사업자금 외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이체 내역을 발견했다. 가장 큰 금액은 지난해 겨울 빠져나간 3억 원이었다. 수취인은 세온 실버케어 유통사업. 태수는 당시 새 자동절단기를 사기 위한 계약금이라고 말했다. 하진이 기업 등기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한 결과 세온 실버케어에는 실제 창고도 직원도 없었다.
대표와 최대 주주는 서정훈이 5회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돈은 입금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여러 계좌로 쪼개졌다. 그중 1억 원은 서유진의 계좌로 흘러가 한강변 오피스텔 계약금에 쓰였다. 5천만 원은 서정훈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 나머지 일부는 민호의 식품 매장 미지급금과 냉동설비 대금으로 들어갔다. 자금 흐름표를 본 서연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3억 원 중 절반은 구공장 철거 보상금에서 나온 돈이었다. 태수와 서연이 함께 계약하고 겨울 새벽마다 난로도 제대로 없는 사무실에서 버티며 지킨 땅이었다. 철거가 확정되던 날 태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고생 끝났다. 이 돈은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라고 생긴 거야. 그가 말한 우리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더 잔인한 증거는 태수의 서재에서 나왔다. 서정훈이 집에 찾아와 차를 마시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문을 닫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 과일을 가져가자 태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남자들 사업 이야기하는데 자꾸 들어오지 마. 서연은 쟁반을 들고 나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깨진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켠 뒤 문 밖 장식장에 놓인 큰 화병 뒤에 숨겼다. 손은 떨렸지만 버튼을 누르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다. 서재 안에서 서정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경영감이 없습니다. 사업권을 맡기면 또 말아먹을 겁니다. 배당권이랑 상가수익은 유진이 명의로 두는 편이 낫죠. 태수가 호두를 굴리는 딱딱한 소리가 이어졌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어쨌든 아들이라 굶어 죽진 않아요. 유진이는 서 대표 외동딸이니 시집와서 빈손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순 없죠. 형수님이 문제 삼으면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포괄위임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자산확인서라고 하면 도장 찍어요. 36년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두 남자의 낮은 웃음이 들렸다. 서정훈이 다시 물었다. 정리 끝난 뒤에도 집에 계속 살겠다고 하면요? 호두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났다. 아직은 밥도 하고 병원도 따라다니니까 둬야죠. 몇 년 뒤 몸 못 쓰면 서부 늘보묘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거긴 한 달 95만 원이면 돼요. 집에 두면 우리가 늙은 사람까지 수발해야 하잖아요. 그때 서연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사과를 씻고 있었다. 물이 손등 위로 차오르는 것도 몰랐다. 손에서 빠져나간 사과가 스테인리스 벽면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36년의 결혼이 오래된 벽지처럼 안쪽부터 통째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지킨 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자신의 노동과 돈과 인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서도 미래 계획에는 자신의 자리를 한 칸도 남기지 않은 집이었다. 그 뒤 몇 달 동안 서연은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 아침 6시면 일어나 태수의 혈압을 재고 약을 종류별로 작은 접시에 나눠 놓았다. 재활병원 예약일에는 택시를 불러 동행했고 민호가 매장 직원들 마지막 급여를 막아야 한다며 돈을 부탁하면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를 문자로 남겨달라고 했다. 유진이 반찬이 짜다고 하면 다시 만들었다. 태수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하면 일부러 이름의 한 획을 틀리게 써서 다시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서류 앞뒤를 모두 촬영했고 대화도 저장했다. 태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늘 같은 여자였다. 목소리를 조금만 높이면 눈을 내리고 하루쯤 냉랭하게 대하면 다음날 먼저 죽을 끓여오는 아내. 자신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는 사람이었다. 서연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엔 그는 너무 오래 그녀를 함부로 확신해왔다. 윤아진은 증거를 받을 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정리했다.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문서의 효과가 다르고
전자서명 발급 과정까지 조작됐다면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처분을 시작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박상철은 태성창호 초기 자금의 흐름과 공동재산 범위를 표로 만들었다. 오래된 전표는 빛이 발했고 글씨도 흐렸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실제로 무엇을 투입했는지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분노만 믿고 뛰쳐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친정 철거보상금, 퇴직정산금, 금팔찌 매각대금, 초창기 매출 장부, 부동산 계약서, 남편의 병원비, 아들의 사업자금, 세온 실버케어로 흘러간 돈. 감정 뒤에 숨겨져 있던 숫자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수가 라운 컨벤션에서 가족 자산 재정비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서연은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회의 당일 아침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잡곡죽을 끓이고 삶은 채소를 접시에 담고 태수의 혈압약과 항응고제를 순서대로 놓았다. 서유진은 진주 귀걸이와 아이보리 원피스를 차려입고 방에서 나왔다. 식탁을 훑어본 뒤 만족한 듯 말했다. 어머니,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녁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아, 냉장고 윗칸에 있는 블루베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빠가 외국 거래처에서 받은 거예요. 알았다. 태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서연을 흘겨봤다. 오늘은 집에 얌전히 있어. 민호한테 전화해서 회의 내용 캐묻지 말고. 서연은 물컵과 약을 건넸다. 안 물어봐. 태수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 마셨다. 오전 8시 반, 세 사람은 집을 나섰다. 현관 잠금음이 울리고 난 뒤 서연은 식탁 옆에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오래된 식탁과 벽의 가족 사진에 내려앉았다. 사진 속 어린 민호는 부모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기억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때 웃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배신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다. 서연은 사진을 떼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짙은 청록색 코트를 입었다. 신분증, 인감 관련 서류, 녹음 파일 사본, 은색 저장 장치를 가방에 넣었다. 9시 15분, 박상철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윤아진은 이미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결정을 받아 회의장으로 오고 있었다. 차가 구 방직공장 부지를 지날 때 반쯤 철거된 굴뚝이 창밖으로 보였다. 서연은 젊은 시절 매일 드나들던 정문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상철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긴장돼요? 조금요. 후회는 안 합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가는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뭘 후회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나를 사람답게 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요. 라운 컨벤션 최상층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태수가 상석에 앉고 그의 오른쪽에는 서정훈이 자리했다. 양옆으로 강씨 집안 친척 몇 명과 서씨 집안의 세무자문, 태성창호 관리직 2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세 종류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은행나무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서유진에게 증여하는 문서. 청계로 상가의 향후 10년 임대 수익 관리권을 유진에게 넘기는 문서. 태성창호의 배당 수익권 일부와 의결권을 그녀에게 위임하는 문서. 민호는 자리에 앉고 나서야 내용을 알았다. 첫 장을 넘길 때는 미간만 찌푸렸지만 세 번째 문서를 읽을 때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공장 배당권까지 왜 유진이 앞으로 넘겨요? 태수는 찻잔을 들고 수면에 뜬 잎을 천천히 불었다. 내 아내한테 주는 게 너한테 주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럼 왜 문서에 제 이름은 없는데요? 유진이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민호 씨, 아빠 두 분이 다 우리 미래를 위해 정리하는 거야? 당신 사업 빚이 남아 있잖아. 자산이 당신 앞으로 가면 채권자들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 명의로 두는 게 안전해.
청계로 상가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산 거예요. 태수가 짜증스럽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내 엄마 같은 은퇴한 여자가 상가를 갖고 있어서 뭘 하겠어? 임대료 받아봐야 또 내 사업 메우는데 쓰겠지. 자원은 굴릴 줄 아는 사람한테 가야 해. 친척들이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멀리 보는구먼. 유진이 친정이 탄탄하니 그쪽에 두는 게 안전하지. 민호야, 내 아버지가 설마 널 해치겠냐? 민호의 목과 귀가 붉어졌다. 그동안 어머니의 돈이 빠져나갈 때 그는 가족끼리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면 왜 자꾸 작은 돈에 집착하느냐고 핀잔을 줬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름이 빠진 문서를 보자 참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몫을 대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이제야 처음 맛본 것이다. 태수가 시계를 보았다. 10시다. 서명하고 식사하러 가자.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서연이 들어섰다. 뒤에는 박상철과 윤하진,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함께였다. 유진이 가장 먼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태수의 얼굴이 즉시 굳었다. 누가 오라고 했어? 당장 나가.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빈 테이블 반대편까지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 집과 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내가 늙으면 어디로 보낼지 의논한다는데 내가 왜 빠져?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집안의 미래를 정하는 자리야. 그래. 그러니 다 같이 당신들이 생각한 미래를 들어보자고. 서연은 저장 장치를 회의실 노트북에 연결했다. 잠시 뒤 스피커에서 서정훈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강태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몇 년 뒤 몸 못 쓰면 서부 늘보묘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거긴 한 달 95만 원이면 돼요. 집에 두면 우리가 늙은 사람까지 수발해야 하잖아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수의 얼굴은 푸르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검붉어졌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하진의 직원이 먼저 노트북 앞을 막았다. 녹음은 계속됐다. 포괄위임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보상금은 세운으로 넣고 거래처 몇 군데 거쳐서 나누면 돼요. 민호는 능력이 없으니 배당권은 유진이한테 둬야죠. 집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가 장부를 뭘 알아보겠어요. 문장 하나가 끝날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조금 전까지 태수를 칭찬하던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척하거나 서류를 뒤적였다. 유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애써 목소리를 유지했다. 이 녹음, 편집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예요? 서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강변 오피스텔, 1억 원 계약금은 어디서 났니? 유진의 입술이 잠시 굳었다. 우리 아빠가 준 돈이에요. 그 돈이 왜 태성창호 관련 계좌에서 나왔지? 그보다 앞선 돈은 왜 나와 강태수의 구공장 보상금이었고? 서정훈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한 여사님, 기업 자금은 여러 거래를 거칩니다. 계좌 몇 장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철이 준비한 자금 흐름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럼 날짜별로 확인합시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짚었다. 지난해 12월 18일, 부부 공동계좌에서 3억 원이 세온 실버케어 유통사업으로 이체됐습니다. 당일 세온은 그중 1억 5천만 원을 다운 컨설팅으로 보냈고, 다음 날 다운이 1억 원을 서유진 씨에게, 5천만 원을 서정훈 대표 개인대출 상환계좌로 보냈습니다. 상철은 다음 장을 넘겼다. 세온에는 실제 창고도 직원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납품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검수서 5장의 서명은 동일한 필체입니다.
복잡한 거래라면 어디가 복잡한지 설명해 주시죠. 서정훈의 안색이 변했다. 태수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번 돈이야. 내 집안 돈을 내가 어디에 쓰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번 돈? 서연은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펼쳤다. 태성창호 처음 가게 낸 2,500만 원은 내 친정 보상금이야. 다음 장을 넘겼다. 첫 절단기 산 돈은 내가 어머니 유품인 금팔찌를 팔아 만들었고, 또 한 장. 공장 계약금에는 내 방직공장 퇴직정산금이 들어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당신 수술비는 내 적금이었고, 민호 사업에 들어간 1억 원도 내 돈이야. 서연이 장부에서 시선을 들었다. 내가 번 돈, 내가 한 일, 내가 밤새워 지킨 가게가 당신 입에서 내가 번 돈, 내 글자로 끝나는 거야? 태수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윤하진이 법원 문서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다. 저는 한서연 선생님의 소송대리인 윤하진 변호사입니다. 은행나무길 주택, 청계로 상가, 관련 계좌와 태성창호 수익권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전 긴급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도 꺼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포괄이임, 본인 동의 없이 재발급된 전자서명, 실체 없는 거래를 통한 공동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태수는 서연을 노려봤다. 너,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래. 매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 거야?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증거를 남겨줬겠어? 한서연. 태수는 다시 탁자를 내리쳤다. 내가 이러면 이 집안이 끝장이야. 서연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빛이 스쳤다. 이 집안은 오늘 끝난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속여 도장을 받으려던 날, 내 노후자금으로 다른 사람 딸의 집을 사준 날, 내가 밥을 못하면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겠다고 말한 날마다 조금씩 끝났어. 민호는 회색빛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돈을 옮기는 건 알았어. 내 장인이 받는 것도 알았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까지 빼고 이런 걸 할 줄은. 말끝이 흐려졌다. 서연의 눈에는 비난보다 더 아픈 평정이 있었다. 만약 저 문서에 내 이름이 들어 있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화가 났을까?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처음 느낀 분노는 어머니가 속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도 자산 배분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호 씨, 지금 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마. 당신한테 빚이 있으니까 내 앞으로 두려던 거잖아. 결국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야.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은 충동적이니까. 괜히 끼어들어 일을 망칠까 봐. 그래서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내 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렸어?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따져?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당신 가게는 문도 못 열었어. 우리 엄마 돈은 돈도 아니야? 고작 그 정도로 사업이 됐을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희생을 돈으로 환산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일은 이미 끝났다. 하진이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작성되는 계약은 등기나 권리 변경 절차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후 문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다루겠습니다. 서정훈이 가장 먼저 가방을 챙겼다. 그는 일어나며 태수에게 차갑게 말했다. 강 대표님 댁 내부 문제는 직접 정리하십시오.
세호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서정훈. 자금 구조는 당신이 짰잖아. 말씀을 조심하시죠. 구체적인 지시는 증거로 판단할 일입니다. 녹음에 내 목소리가 있어. 사업 가능성을 논의한 것과 위법 행위를 실행한 것은 다릅니다. 이익으로 묶인 동맹은 책임 앞에서 누구보다 빨리 풀렸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화장실에 간다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급한 전화가 왔다던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넓은 회의실에는 두 가족과 변호사들만 남았다. 태수는 테이블을 짚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수술한 가슴이 격한 감정을 버티지 못한 듯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민호가 부축하려 했지만 태수가 팔을 뿌리쳤다. 내가 저런 여자를 데려와서 이 사달이 났어. 유진이 싸늘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제 탓이에요? 배당권을 제 앞으로 두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아버님이었어요. 한서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을 사람이라고 한 것도 아버님이고요. 당장 나가죠. 민호 씨, 당신도 잘 생각해. 이 집과 같이 가라앉을 건지. 유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민호는 망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서연도 가방을 들었다. 엄마. 민호가 문 앞까지 따라왔다. 어디 가세요? 내가 살 곳을 찾으러. 집이 있잖아요. 왜 따로 살 곳을 찾아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아버지는 아직 회복도 안 됐고, 제 가게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민호는 뒤늦게 멈췄다. 어머니의 눈에 아주 짧게 피로가 지나갔다. 민호야, 너 올해 32이지? 네. 오늘부터 내 아버지 재활도, 내 빚도, 내 결혼도 너희가 책임져.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키웠고 공부시켰고 결혼도 도왔어. 내 실패를 대신 막아준 것도 한 번이 아니야. 서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더는 내 인생을 대신 살지 않겠다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평생 어머니의 품을 땅처럼 밟고 살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두 발로 서야 하는 곳에 내려진 얼굴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은행나무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박상철의 여동생 이정숙이 해솔 씨 남쪽에 비워둔 작은 아파트를 잠시 빌려주었다. 50제곱미터 남짓한 집은 방 하나와 거실 하나뿐이었고 베란다 너머로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줄지어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 닫혀있던 방 특유의 먼지 냄새가 났다. 서연은 창문부터 열었다. 저녁바람이 들어와 누런 커튼을 부풀렸다. 집은 작았다. 하지만 태수가 호두를 굴리는 소리도 없었고 민호의 휴대전화 영상 소리도 없었다. 유진이 음식 냄새가 밴다며 코를 가리는 모습도 없었다. 서연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다. 36년 동안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태수는 몇 시에 약을 먹어야 하는지, 민호는 아침을 먹고 나갔는지, 유진이 묵는 날에는 새 수건을 꺼내야 하는지. 그런데 벽시계가 7시를 넘긴 그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어 한동안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서연은 동네를 걷다가 작은 국수집에 들어갔다. 메뉴판 앞에서 망설임 끝에 토마토 달걀국수를 주문했다. 김이 오르는 그릇이 놓였고 붉은 토마토와 노란 달걀이 맑은 국물 위에 떠 있었다. 첫 젓가락을 입에 넣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집이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누구도 빨리 먹고 설거지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국물이 싱겁다고 타박하지도 않았고
식탁 위로 청구서를 밀어놓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웠다. 마지막 국물까지 오래 음미했다. 가게를 나설 때 거리의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유리문에 혼자 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발밑은 오히려 처음으로 단단했다. 이후 몇 달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 가처분은 시작일 뿐이었다. 강태수는 곧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세온 실버케어로 흘러간 돈이 모두 가족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였고 한서연도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연이 서명한 포괄위임장도 제출했다. 하지만 윤아진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서연이 촬영한 원본 문서, 서명 전후의 문자, 태수가 실제 담보는 아니다. 형식적인 자산 확인일 뿐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 녹음이 증거로 제출됐다. 전자서명 재발급 기록도 확인됐다. 신청 계정은 태성창호 행정부 메일이었고 본인 인증에 사용된 번호는 태수의 비서 명의였다. 서연의 신분증 사본이 업로드된 시각, 그녀는 태수의 수술 전 검사에 동행해 병원에 있었다. 세온 실버케어의 실체도 빠르게 드러났다. 등록 주소에는 빈 사무실만 있었고 직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납품계약 상대 회사는 이미 폐업한 곳이었으며 5장의 검수서 서명은 감정 결과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다. 자금은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 일부는 서정훈 개인 계좌로 흘러갔고 일부는 서유진의 오피스텔 계약금이 됐다. 또 다른 일부는 민호의 신선식품 매장 미지급금과 설비대금을 갚는 데 사용됐다. 민호가 마지막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윤아진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제 가게를 도와줬다고 한 돈도 원래 엄마 돈이었던 겁니까? 하진은 위로하는 말부터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상당 부분은 부모님의 공동재산이었고 그 중에는 한 선생님의 개인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호 씨가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는 각 금액의 법적 성격과 사용 과정을 따져야 합니다. 민호는 손을 내렸다. 며칠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돼 있었다. 엄마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습니다. 언제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었을 때, 사업을 잠시 멈추고 안정적인 일부터 해보라고 했을 때, 더는 노후 자금을 꺼낼 수 없다고 했을 때마다 말했어요.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 씨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호는 식탁 옆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재활비 고지서를 쥐고 돈이 없다고 하던 어머니에게 자신은 휴대전화도 내려놓지 않았다. 엄마는 또 돈 이야기야. 그날의 자기 목소리가 녹슨모처럼 가슴을 찔렀다. 서유진은 곧 친정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민호에게 어머니 편을 들지 말라고 했다. 정상적인 사업 투자를 한 서연이 재산 탈취로 부풀렸으며 늙은 여자가 이혼을 유리하게 하려고 소란을 만든다는 주장이었다. 민호는 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엄마가 회의에 못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왜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엄마 몰래 집과 상가 수익을 당신 앞으로 넘기려고 했고? 몇 초 뒤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당신이 무능하니까. 뭐? 당신 앞으로 재산을 두면 채권자들이 가져가. 당신은 사업만 하면 돈을 잃잖아. 나라도 지켜야 했어. 그래서 엄마를 속여도 된다는 거야? 어머니 재산은 결국 당신한테 올 거였어. 조금 일찍 정리한 게 뭐가 문제야?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문장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던 생각과 같았다. 엄마 돈은 언젠가 내 것이 된다. 엄마 시간은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게 당연하다. 엄마는 나를 낳았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아내의 입을 통해 들으니 그 생각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처음으로 보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빠르게 흔들렸다. 서씨 집안은 조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책임을 강태수에게 돌렸다.
서정훈은 딸에게 재산과 채무를 분리하는 합의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민호가 거부하자 유진은 별거를 선언했다. 태성창호도 연달아 타격을 입었다. 관련 계좌가 무기자 몇몇 거래처가 정산을 미뤘고 서정훈이 약속했던 대형 납품 계약은 취소됐다. 은행은 대출 한도를 다시 심사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수는 매일 공장에 나가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 그는 책임을 회계팀에 돌렸다. 민호에게 돌렸다. 서씨 집안과 윤하진에게 돌렸다. 오직 자신의 선택만은 보지 않았다. 어느 날 태수는 전화로 서연에게 소리쳤다. 태성창호를 망하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거기도 내 평생이 들어간 곳이야. 서연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새로 산 박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내 평생이 들어갔으니까 당신이 남한테 넘기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야? 가처분만 풀어. 나머지는 다 얘기하자. 예전에 내가 얘기하자고 했을 때 당신이 그랬지. 집에서 밥하는 여자가 뭘 아느냐고. 서연아,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남들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야 해? 서연은 손가락으로 젖은 박하 잎을 가볍게 문질렀다. 상쾌한 향이 퍼졌다. 내가 밥을 못하게 되면 95만 원짜리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지 생각했어? 전화 건너편이 조용해졌다. 한참 뒤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화나서 한 말이야. 화난 말과 부동산 양도계약서, 요양원 견적서, 포괄위 임장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 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혼. 뭐? 내 몫을 돌려받고 이혼할 거야? 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안 보여? 서연은 박하 잎을 놓았다. 나는 63이야.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당신 집 가정부로 살고 싶지 않아. 통화를 끝낸 뒤 서연은 태수의 번호를 문자만 받도록 설정했다.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졌다. 그동안 태수는 몇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강씨 집안 친척들은 번갈아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가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는 법이지. 적당히 봐주고 들어가. 부부가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는 거야. 남편이 아픈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니? 서연은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 돈을 다 가져가고 몰래 집을 넘기고 몸이 약해지면 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상대는 한참 머뭇거리다 전화를 끊었다. 어떤 친척은 민호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했다. 아들이 이미 힘든데 엄마까지 아버지랑 법정에서 싸우면 민호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32살이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들고 살아야죠. 엄마가 계속 고개 숙여줘야 설 수 있는 나이는 지났어요.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은행을 오가느라 바빴지만 밤이면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태수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서연이 난산했을 때 밤새 분만실 앞을 지켰고 태성창호가 처음 흑자를 낸 해에는 빨간 코트를 사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좋았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배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기억까지 거짓으로 만들 수도 없었다. 어느 밤 이정숙이 산책을 하자며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강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이 물 위에서 흔들리고 초겨울 바람이 코끝을 차갑게 스쳤다. 정숙이 물었다. 아직 미련이 남았어? 서연은 오래 생각한 뒤 답했다. 그 사람한테 남은 미련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거기서 보낸 세월이 아까워. 내가 믿었던 나까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정숙은 목도리를 여미며 말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끝까지 그 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서연이 피식 웃었다. 요즘 말이 제법이네. 노인대학 다니잖아. 사람은 배워야 해. 뭘 배우는데? 스마트폰 사진. 다음 주에 같이 갈래? 서연은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다. 머릿속에는 소송 일정과 장부, 태수의 병원비, 민호의 채무가 떠올랐다. 그러다 입을 다물었다. 그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었다. 갈게. 처음 찾은 노인대학 사진 수업에는 2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갓 퇴직한 사람도 있었고 80이 넘은 사람도 있었다. 강사는 오늘 가장 남기고 싶은 장면을 찍어보세요 라고 했다. 서연은 교정 구석을 걷다가 시멘트 담장 틈에서 올라온 개나리를 발견했다. 꽃잎은 작고 줄기는 가늘었지만 단단한 벽을 밀어내듯 햇빛 쪽으로 뻗어 있었다. 사진은 살짝 기울었고 빛도 과했다. 강사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구도는 조금 아쉽지만 꽃에 힘이 있네요. 벽이 이렇게 단단한데도 결국 나왔잖아요.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 겨울에 나왔다. 강태수가 한서연의 동의 없이 거액의 공동재산을 실체 없는 관련 사업에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포괄위임은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빠졌고 실제 목적을 감춘 채 서명을 유도했으며 전자서명 재발급 절차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해당 위임을 근거로 한 처분 행위는 취소되거나 효력이 부정됐다. 은행나무길 주택과 청계로 상가는 지켜졌다. 세온 실버케어로 빠져나간 3억 원과 다른 추적 가능한 자금도 각 책임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환수됐다. 유진이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한 1억 원 역시 반환 대상이 됐다. 서정훈은 허위 거래와 위조 서류 사용, 자금 이전을 주도한 혐의로 형사 책임을 졌다. 태수도 가족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 문서 작성과 자금 구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수술 후 건강 상태와 범행 가담 정도가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큰 금액의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태성창호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주요 거래처 몇 곳이 떠났고 은행은 대출 한도를 줄였다. 설비 일부를 매각해야 했으며 태수는 경영권을 잃었다. 남은 사업은 전문 경영인이 맡았고 규모는 예전의 3분의 1로 줄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해솔씨에는 첫눈이 내렸다. 서연은 법원 계단 위에 서서 야은 판결문을 들고 있었다. 36년의 결혼이 몇 줄의 문장으로 법적으로 끝났다. 윤하진이 옆에서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서연은 계단 모서리에 내려앉는 눈을 보았다. 조금 춥네요. 하진은 잠깐 놀랐다가 웃었다. 그럼 뜨거운 국부터 먹으러 가죠. 서연도 웃었다. 통곡도 없었고 복수에 성공했다는 통쾌함도 없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조용히 옮겨진 느낌이었다. 재산 분할을 통해 은행나무길 주택은 서연에게 돌아갔다. 청계로 상가 임대 수익도 기여도에 따라 정리됐다. 태성창호 초기 투자금과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을 감정한 결과 서연은 자신이 받을 몫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회사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옛날이 묻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벽돌만 빼서 나왔다. 마지막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 태수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서연아,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거냐? 1년 사이 태수는 눈에 띄게 늙었다. 머리카락 절반이 하얗게 변했고 늘 펴고 다니던 허리도 굽었다. 서연이 물었다. 어디로 돌아가? 은행나무길 집으로. 예전처럼 살자.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태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서연이 대신 말했다.
나는 밥하고 병원비 내고 당신 약 챙기고 민호가 실패하면 돈을 줬지. 당신은 집을 누구에게 줄지, 돈을 어디로 보낼지, 내가 늙으면 어디서 살지 혼자 결정했고. 이제 안 그럴게. 당신이 안 그러는 게 아니야.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내가 다시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법원 밖에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패딩을 입고 두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별거가 시작된 뒤 신선식품 매장은 완전히 폐업했다. 빚은 채권자들과 협의해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민호는 생계를 위해 물류회사 창고관리직으로 들어갔다. 새벽 6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생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자 그는 월급이 1시간씩 몸을 쓰며 만들어지는 돈이라는 걸 배웠다. 엄마. 민호가 과일을 내밀었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집에 있어.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판결 났어요? 응. 이제 어디서 사세요? 호수마을에 작은 집을 샀어. 은행나무길 집은요? 새를 놓을 거야. 임대료는 내 병원비와 노후 생활비로 쓸 거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한테 안 남겨주실 거예요? 말을 내뱉고 나서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은 화내지 않았다. 민호야, 그건 내 집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달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회의장에서 물었잖아요. 서류에 제 이름이 있었으면 제가 그래도 화를 냈겠냐고. 서연은 말없이 기다렸다. 아마 안 냈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전부제 앞으로 넘겼으면 전 엄마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돈 받는 걸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결국 엄마 건 다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서연은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을 오래 바라봤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이미 세운 경계를 허무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사과는 들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 빚은 내가 갚아. 앞으로 사업을 하든, 이혼을 하든, 다시 결혼을 하든 내 연금으로 뒷정리할 생각은 하지 마. 알아요. 내가 아플 때 와서 얼굴 봐주면 기쁠 거야. 내가 잘 살면 나도 기쁘고. 그래도 우리는 각자 자기 삶부터 책임져야 해. 민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는 과일을 억지로 들이밀지 않았다. 이틀 뒤 호수마을 경비실에 과일을 맡기고 쪽지만 남겼다. 엄마,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싫으면 다른 분 주세요. 대신 뭘 해달라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서연은 쪽지를 반듯하게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호수마을은 해솔시 남동쪽 인공호수와 맞닿아 있었다. 서연이 산 집은 7층, 65제곱미터 남짓이었다. 거실은 크지 않았지만 베란다가 넓었다. 아침이면 호숫가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나무에서 새우는 소리도 들렸다. 이사하던 날 이정숙이 커튼을 달았고 박상철은 수도와 전기를 점검했다. 윤아진은 작은 금고를 선물했다. 신분증, 인감, 통장, 계약서는 서로 나눠서 보관하세요.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요. 서연은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63이 되도록 여러 집을 거쳤지만 자기 취향대로 고른 집은 처음이었다. 밝은 나무색 가구와 1인용 소파를 사고 식탁에는 의자 2개만 놓았다. 정숙이 2사람용 밥솥을 보며 웃자 서연이 말했다.
내가 놀러 오면 써야지. 첫날 밤, 서연은 현관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물을 달라는 목소리도, 돈이나 도장을 재촉하는 발소리도 없었다. 새벽에 태수가 부르는 것 같아 잠깐 몸을 일으켰지만 들리는 건 냉장고의 진동뿐이었다. 고요함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을 당연하게 부리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7시 반까지 잤다. 햇빛이 침대 발치까지 올라와 있었다. 예전 같으면 죽을 끓이고 장을 보고 혈압을 재고 민호에게 독촉 문자를 보냈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차부터 우렸다. 이혼이 모든 상처를 단숨에 지운 것은 아니었다. 마트에서 태수가 좋아하던 저염 과자를 보면 무심코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천둥치는 밤이면 은행나무길 집의 낡은 창문이 걱정됐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작은 이상 수치라도 보이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이 올라왔다. 습관은 사랑보다 오래 남았다. 그러나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알게 됐다.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서연은 노인대학에 계속 다녔다. 사진 외에 서예와 원예도 배웠다. 첫 서예 시간, 강사가 내 글자를 써보라고 했다. 서연은 한참 고민한 뒤 붓을 들었다. 남은 삶은 스스로 건넌다. 글씨는 비뚤었고 마지막 획은 먹물이 번졌다. 정숙은 그 작품을 보고 웃었다. 현관에 걸어. 너랑 잘 어울린다. 민호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주 찾아왔다. 비싼 선물 대신 제철 귤이나 회사 식당에서 받은 떡을 들고 왔다. 서연은 문을 열어줬지만 밥을 차려주지는 않았다.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 먹고 싶으면 내가 해. 민호는 처음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평생 집에 오면 앉기만 했다. 밥이 어떻게 식탁에 놓이고, 그릇이 언제 깨끗해지고, 셔츠가 어떤 손을 거쳐 개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민호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국수를 끓이고 달걀 한 쪽을 태웠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몇 젓가락 먹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매일 이렇게 한 걸 왜 저는 못 봤을까요? 못 본 게 아니야. 그럼요? 누군가는 원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 뒤로 민호는 자기 생활을 직접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서유진과의 결혼은 결국 끝났다. 서정훈의 허위 사업과 자금 문제가 드러나자 서씨 집안의 영향력도 빠르게 무너졌다. 유진은 민호가 사업가에서 월급쟁이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빚을 함께 감당할 생각도 없었다. 이혼한 날 민호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하면 몇 년 덜 고생할 줄 알았어요. 남에게 기대서 올라가려 하면 언젠가 값을 치른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서연은 짧게 답했다. 내 생활부터 단단히 세워. 태수는 처벌과 회사 축소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다. 남은 배당금으로는 예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차량을 팔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으며 재활비와 약값도 자기 재산에서 냈다. 처음에는 민호를 통해 말을 전했다. 내 엄마는 내가 이 지경인데 정말 모른 척하겠대?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는 이미 수술비를 냈고 36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어요. 이제 아버지 병원비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태수는 아들을 불효자라고 욕했다. 민호는 낮게 되물었다.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자고 할 때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봤어요? 그 뒤 부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1년 후, 태수가 서연에게 첫 편지를 보냈다. 평범한 줄노트 종이였다. 글씨는 예전보다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창호점에서 둘이 밤새던 날, 서연이 금팔찌를 팔아 직원 월급을 준 일, 자신이 아내의 공을 인정하면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아 계속 무시했다는 사실을 적었다.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
서씨 집안을 붙든 것도 회사와 아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결국 내 체면이 제일 중요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다시 부부가 되자는 말은 못하겠다. 한 번만 와서 이야기해 줄 수 없겠나?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창가에 두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베란다의 박하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숙이 물었다. 답장할 거야? 아니. 아직 미워? 서연은 편지를 접어 작은 종이 상자에 넣었다. 그 사람이 이제 이해한 건 그 사람 몫이야. 내가 돌아가지 않는 건 내 몫이고. 그 뒤에도 편지가 2통 더 왔다. 서연은 모두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반드시 다시 만나는 것도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놓아버리고 나니 상대를 계속 심판하는 일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이 지역복지관의 법률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미경이라는 노인 때문이었다. 70살인 미경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았다. 아들이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가져갔고 어느 날 집을 정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매매위임장에 서명하게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고 연금도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 미경은 복지관 의자에 앉아 울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나를 속일 줄 몰랐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자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속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도구로 쓰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미경을 윤하진에게 데려갔다. 거래 내역과 문자, 위임 서류를 함께 정리했다. 몇 달 뒤 매매 절차는 중지됐고 일부 돈도 돌려받았다. 미경이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살려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상처로만 남을 필요는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이 될 수 있었다. 서연은 돌려받은 재산 일부를 내놓아 호수마을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만들었다. 이름은 세봄지킴센터였다. 처음에는 20제곱미터짜리 방 하나뿐이었다. 윤하진과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맡고 박상철은 통장 내역과 위임장, 금융사기를 설명했다. 서연은 말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옆에 앉아 먼저 물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사람들은 살 곳과 자식의 외면, 친척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했고 자기 통장을 직접 갖는 일이 이기적인지 물었다. 서연은 답했다. 자기 돈을 자기가 결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신분증을 지키고 서류를 읽은 뒤 서명하는 것도 가족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라면 경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센터는 조금씩 알려졌다. 지역신문이 짧은 기사를 실었다. 은퇴 여성, 노인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공동체 상담소 열어. 기자는 왜 돈과 시간을 쓰느냐고 물었다. 서연은 말했다. 예전에는 참는 게 집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존중이 없는 집은 오래 참을수록 더 깊이 다칠 뿐이더군요. 비난도 있었다. 가족끼리 계산하게 만든다느니, 늙은 부모를 자식에게서 떼어 놓는다느니 하는 댓글이 달렸다. 서연은 담담했다. 통장 하나, 계약서 한 장 때문에 깨지는 관계라면 이미 안전한 관계가 아니었겠죠. 3년 뒤 세봄지킴센터는 정식 비영리 사업이 됐다. 법률 상담뿐 아니라 기초금융교육, 스마트폰 사기 예방, 긴급거처 연계까지 시작했다. 도움을 받았던 노인들이 다시 자원봉사자가 되어 다른 사람과 은행, 병원,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강태수 사장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한 선생님, 서연 언니. 자기 이름이 정성스럽게 불릴 때마다 서연은 아주 짧게 멈칫했다. 이름 하나로 존재하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줄 예전에는 몰랐다. 민호의 삶도 조금씩 안정됐다.
그는 물류회사에서 2년을 버틴 뒤 창고관리자에서 지역 배차 담당으로 승진했다. 이후 동료들과 소규모 동네 배송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 개업 전날 그는 예산표를 들고 서연을 찾아왔다. 엄마,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장부 보셨으니까 빠진 항목만 봐주실래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상담료 받아. 민호는 잠깐 놀랐다가 웃었다. 시장 가격대로 드릴게요. 서연은 창고 손실률과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송금했다. 적은 돈이었지만 서연은 받았다. 모자가 서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 만나는 방식이었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다. 건강검진에 동행하거나 전구를 갈아줬다. 더는 집을 누구에게 남길지 묻지 않았고 자기 문제를 어머니의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차갑지 않았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작은 강과 같았다. 서연이 70이 되던 해, 센터 앞 정원에 꽃사과나무를 심었다. 정숙이 물었다. 왜 벚나무가 아니야? 서연은 어린 묘목을 붙들며 웃었다. 벚꽃은 너무 빨리 피고 지잖아. 이건 천천히 자라고 오래 피어. 민호도 와서 흙을 밟았다. 바지 끝에 진흙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듬해 봄, 나무에는 꽃이 세 송이만 피었다. 서연은 사진을 찍어 센터 단체방에 올렸다. 서두르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그 문장은 나중에 센터 벽에 걸렸다. 서연의 노년은 화려하지 않았다. 허리가 아픈 날도 있었고 정숙과 화투 규칙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겨울이면 이불을 널고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연한 차를 마셨다. 그 평범함 속에서 자유를 알았다. 누구도 통장을 뒤지지 않고 문을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으며 밥하기 싫으면 만두국을 사 먹는 삶, 아들이 찾아오기 전 먼저 시간이 괜찮은지 묻는 삶, 그리고 남을 돕되 자기 희생을 선량함으로 착각하지 않는 삶이었다. 서연이 72이 되던 해 강태수가 세상을 떠났다. 민호가 소식을 들고 왔다. 현관 밖에서 오래 서 있던 그는 낮게 말했다. 아버지가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베란다에서 제스민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가위가 잠시 멈췄다. 알았다. 마지막까지 엄마가 답장했는지 물으셨어요. 서연은 가지 끝을 바라봤다. 없다고 했니? 네. 민호의 눈이 붉어졌지만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가실 거예요? 마지막 인사는 하러 갈게. 영정 속 태수는 사업이 가장 잘 되던 시절의 얼굴이었다. 검은 머리에 반듯한 정장, 자신감에 찬 눈빛. 서연은 사람들 뒤에서 그 사진을 오래 보았다. 낡은 자전거가 떠올랐고 빨간 코트가 떠올랐다. 동시에 한 달 95만 원이면 된다는 차가운 목소리도 떠올랐다. 한 사람의 인생은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 중 하나만 남기는 단답형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훗날 깊이 상처 입혔다. 서연은 결국 떠났다. 의식이 끝난 뒤 식사 자리에는 남지 않았다. 민호가 물었다. 엄마,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과거와 작별한 거야. 몇 해 뒤 이정숙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울했다. 센터에 나가긴 했지만 창가에 앉아 상담 기록만 정리했다. 하진이 쉬라고 권하자 서연은 말했다. 나이 들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가는 법이지. 슬픈 건 당연해. 빨리 괜찮아질 필요 없어. 그녀는 슬픔도 자기 속도로 지나가게 두었다. 꽃사과 나무는 해마다 자라 정원 한쪽에 그늘을 만들었다.
서연이 76이 되던 해, 센터 공개 강연이 끝난 뒤 57살 여자가 마지막 줄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끈을 움켜쥔 채 서연 앞에 섰다. 선생님, 남편이 때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자도 없고요. 말 하나를 꺼낼 때마다 숨을 골랐다. 그냥 제 월급 카드를 갖고 있고 친구를 못 만나게 해요. 아들이 집을 산다고 돈을 내라는데 노후에 쓸 걸 조금 남기고 싶다고 하니 다들 제가 이기적이래요. 친척들은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요. 서연은 바로 충고하지 않았다. 본인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숨이 막혀요. 서연은 상담용 종이를 건넸다.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신분증을 찾아두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만 아는 연락처를 만드세요. 오늘 당장 떠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여자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제가 벌써 57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서연은 63이던 나를 떠올렸다. 잔액 24,300원. 주방 창문에 비친 희끗한 얼굴. 그녀는 여자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살아있는 한 늦지 않아요. 반년 후 그 여자는 다시 센터에 왔다.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통장을 되찾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에 사는 언니도 만나고 왔다. 그녀가 직접 만든 떡을 내밀었다. 아직 떠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제게 참는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연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은은한 단맛이 났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일이 아니었다. 빼앗긴 선택을 하나씩 되찾게 돕는 일이었다. 81살이 된 서연은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녀는 계좌와 부동산, 센터 운영을 미리 정리했다. 호수마을 집은 센터의 긴급거처로 남겼다. 은행나무길 집은 매각해 일부를 장기법률지원기금으로 만들고 일부는 자신의 마지막 치료와 돌봄에 사용하기로 했다. 민호는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 본인 몫을 더 남겨두지 그래요? 충분해. 저는요? 서연이 조용히 바라보자 민호가 먼저 웃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전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됐다. 서연은 낡은 종이 상자를 아들에게 건넸다. 태수가 보낸 세 통의 편지와 잔액 24,300원이 찍힌 은행 알림 출력물이 들어있었다. 민호가 물었다. 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장 가난했던 때를 잊지 않으려고.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을 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조차 몰랐을 때. 마지막 해, 서연은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꽃사과 나무 아래 앉아 지난 날을 두꺼운 공책에 적었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과장해 저주하지도 않았다. 젊은 날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일. 모성애를 끝없는 책임으로 오해했던 일. 새집에서 혼자 국수를 먹다 울었던 밤. 마지막 장에는 몇 문장만 남겼다. 나는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남들이 말하는 착한 여자였다. 그 모든 역할은 진실했지만 어떤 역할도 나 자신을 삼켜서는 안 됐다. 예전에는 더 참고 더 내어주는 것이 선량함인 줄 알았다. 경계 없는 선량함은 종종 타인의 욕심만 키운다.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돈을 돌려받은 순간이 아니었다. 내 돈을 누구에게 쓸지, 내 시간을 누구에게 줄지, 남은 삶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정하게 된 순간이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기억했으면 한다. 몇 살이든 자기 편에 다시 설 수 있다. 한서연은 초여름 새벽, 잠든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창밖 꽃사과나무에는 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했다.
강민호와 윤하진, 박상철, 세봄지킴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화려한 화환 대신 사람들은 꽃사과 나무가지에서 떨어진 꽃이나 작은 꽃 한 송이를 가져왔다. 민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글을 읽다가 고개를 숙이고 오래 울었다.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예금이 아니었다. 어른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세봄지킴센터는 서연이 떠난 뒤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오미경이 상담 접수를 맡았고 윤아진은 계속 법률 지원을 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다른 동네로 넓혔다. 호수마을의 작은 집에는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 열흘을 지낸 사람도 있었고 3달을 머문 사람도 있었다. 그 집을 나서는 사람마다 현관에 걸린 서툰 글씨를 보았다. 남은 삶은 스스로 건넌다. 센터 정원의 꽃사과 나무는 더 높이 자랐다. 꽃이 피는 계절이면 누군가는 나무 아래 잠시 멈췄다. 그들은 한서연의 인생을 전부 알지 못했다. 다만 한 노인이 평생을 남에게 내어준 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한 조각씩 되찾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의자와 산책로 위로 떨어졌다. 누군가는 꽃잎 하나를 주워 책 사이에 넣었다. 누군가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처음으로 법률 상담 번호를 눌렀다. 한서연의 이름은 전설이 되지 않았다. 작은 상담실과 낯선 사람을 위해 불이 켜진 집, 그리고 마침내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된 목소리들 속에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가 아니었다. 자신이 지나간 뒤 누군가가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덜 참으며 조금 더 일찍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한서연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해냈다.